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좀 해볼까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역사로 돌아가서 독일 역사 무엇이 특별한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역사에 이제 그 다음엔 특별한 점들을 하나씩 찾아보겠는데 그 중에도 오늘 이 시간에는 마르틴 루터와 인쇄혁명이라는 기적이 독일 역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매우 큰 선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나라의 크기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큰 나라죠. 얼마나 큰 나라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맨 아래의 두 개 주,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가 이제 바덴-뷰르텐베르크주고, 그 다음에 약간 그보다는 흑색으로 갈색으로 보이는 곳이 바이에른주입니다. 바바리아라고도 하죠. 그 두 개 주를 합한 정도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북한 지역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 한반도보다는 거의 아마 2배 정도 큰 나라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는 얼마죠? 인구는 약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남북한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우리 남북한의 인구는 7천만이 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독일보다는 인구 밀도가 어떻겠습니까? 2배 이상 높은 나라다.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에서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독일 정도면은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큰 나라이죠. 영토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인구수로 보면은 우리보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훨씬 크지만.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산업화가 아주 철저하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되게 소박해요.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소박한가는 이제 아마 화면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그 주말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과 보이시나요? 사과가 지금 1kg에 1.95 유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유로라고 했습니다. 1유로가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한 1,400원 정도 하거든요. 사과 1kg가 3,000원도 안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가서 3,000원 드릴 테니까 1kg 사와 보십시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제가 일단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싸요. 싼데 품질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도 이런 사과는 먹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맛도 아주 그냥 시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뭡니까? 소박하다. 저 사람들은 아주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지만 1,500원, 3,000원을 큰 돈으로 생각하지 작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아주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앉아 있는 뒤 배경에 보이는 꽃도 있습니다만 꽃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집에 갖다 꼽는 그 꽃들이 이런 꽃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때요? 거의 뭐 들꽃처럼 보이는 꽃들이죠. 그렇게 화려한 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꽃들을 1유로나 2유로를 주고 한 다발을 사다가 3,000원이나 4,000원 주고 한 다발 갖다가 꽂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이들은 일반적으로 독일의 중산층은 1년에 외식을 몇 번 안 합니다.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1년에 몇 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절약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실은 매우 척박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하고는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번들거리는 나라이지만 기름진 나라이지만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독일은 아주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역사의 좀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박하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인재가 다방면에 걸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 하면은 뭐가 많습니까? 철학자죠. 유럽 철학을 얘기할 때, 서양 철학을 얘기할 적에 18, 19세기 서양 철학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독일 철학자가 거의 전부예요. 칸트가 있죠. 헤겔이 있죠. 쇼펜하우어가 있죠. 니체가 있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와서는 다시 하이데거가 있죠. 독일 철학을 빼면 서양 철학이 매우 갑자기 빈곤해진다. 그 다음에 음악도 그렇죠. 우리가 서양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FM에서 클래식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독일 음악 빼고 나서 영국 음악이 나옵니까? 프랑스 음악이 나옵니까? 네덜란드 음악이 나옵니까? 거의 없습니다. 고전 음악이라면 의뢰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하이든이나 슈베르트나 뭐 와그너나 다 이런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수많은 철학자의 나라, 독일은 수많은 음악가의 나라.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배운 물리 시간에 또 수학 시간에 배운 이러저러한 정리, 이러저러한 과학자의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과학의 나라, 독일은 기술의 나라, 독일은 공학과 의학의 나라. 정말 인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도 인재가 많고 영국에도 인재가 많고 서양의 어떤 나라에도 인재가 많지만 그야말로 걸출한 인물들을 따지고 보면은 독일처럼 18, 19, 20세기에 다방면에 걸쳐서 인재가 많이 쏟아져 나온 나라는 거의 없다. 질문을 하시겠죠. 왜 그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선 두 가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건 어쩌면은 그냥 이거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제 직관적인 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사람들은 기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보아도 독일 말을 여러분이 더러 배우셨을 텐데 아주 투박하고 마치 블록 쌓기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기능을 걸어서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관용적인 표현은 적고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의 언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취미는 기계적인 것. 그 기계적인 것들은 음악에서,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음악이나 철학이나 수학이나 물리 같은 데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19세기 이후가 되면은 독일 사람들은 항상 프랑스에 대한 열등감, 영국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렸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9세기가 되면 독일은 대학을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형적인 대학들은 그야말로 공부를 위한 대학, 학문을 위한 대학들이었는데 19세기 이후의 독일 대학들은 실제적인 대학들이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실생활과 거리를 좁힌 산업과 학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물리의 발전, 화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공학의 발전 이런 것들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대학의 혁신이 결국 독일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